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신정마 아니고 정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사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정일은 한 1시 반을 넘겼기 때문에 바로 제 3세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2세션에 이어서 3세션은 일본의 해양 영토 문제입니다.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75분인데요. 세 분 선생님께서는 각자 발표 시간을 15분 정도로 준수해 주시고 토론 선생님들께서는 5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 다시 발표자분들의 토론에 대한 답변 2, 3분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규성 선생님. 네, 경희대학교 배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남구릴 열도, 러시아의 입장과 독도의 함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구릴 열도라는 용어 자체가 이 러시아 용어입니다. 아마 일본식으로 표현했으면 북방사계도 이렇게 표현됐을 겁니다. 우선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릴 열도, 특히 남구릴 열도의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면 1855년 시모다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이 북쪽이 러시아, 남쪽이 일본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사계도입니다. 지금 남구릴 열도. 그 다음에 187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구릴 열도를 다 차지합니다만은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할린이 있습니다. 여기 사할린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일본이 공동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76년에 일본이 여기 남부 사할린을 러시아한테 주고 여기 구릴 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홋카이도에서부터 여기 제일 끝 춤슈까지 여기 구릴 열도를 차지를 합니다. 여기 살리는 섬입니다. 여기 섬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일본이 이렇게 해양 쪽으로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여기 남부 살린까지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남부 살린하고 구릴 열도 전체 섬을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에 소련이 그 태평양 경제에 참전하면서 살린 남부 차지하고 구릴 열도 여기 지금 분쟁이 되는 섬까지 소련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장의 내용이 이미 그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제가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내용도 러시아 입장이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얄타에서 전후 처리 관련해 가지고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만나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그 조건으로 구릴 열도 전체 섬에 대한 그런 소련이 넘겨받는 걸로 그렇게 합의봤다는 내용 그 나중에 텍스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6년에 모스크바에서 그 소위의 공동선언을 맺습니다. 여기 내용은 소련하고 일본이 평화조약을 맺으면 여기 남쪽에 있는 제일 작은 섬입니다. 하고마의 이게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코탄 요 두 섬을 돌려주겠다. 대신 조건은 이 섬에 군사기지라든지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면 안 된다는 조건하에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1960년에 미일 안보조약이 맺어지면서 소련이 이 내용을 철회를 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알래스카 트라우마 남구릴 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이 북방 사계도를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는 러시아가 남구릴 열도를 일본한테 양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로노프라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는 피와 토양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유전적으로 토지에 대한 유기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땅과 피로 습관 영토는 상업적 매매나 정치적 협상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팔고 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민족의 어떤 영토에 대한 그런 감정 이런 요인들이 러시아가 이 남구릴 열도를 일본에 돌릴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의 교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20만 달러입니다. 여기 미국 재무성 수표입니다. 720만 달러짜리.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20평에 한 220원 정도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래스카 판매는 그 앞에 나온 그런 여러 그 민족주의적 역사가들 더 오래된 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여기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베링해를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해양 영토 경계선이 획정이 됩니다. 그러자 오래된 반역 배신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래스카의 위력은 그 영토도 있겠지만 육상 해상 자원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200캐리 대륙군과 배타적 경제 수요, 그 다음에 해양 경계, 그 다음에 기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로 그대로 있었다면 경계선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엄청난 러시아의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인 크기 보시면 제 알래스카는 미국 영토의 한 22%, 2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북한 합친 영역의 한 7.65배, 그 다음에 남한 면적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자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이 북방 사계도를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는 러시아가 남구릴 열도를 일본한테 양도하기 어려운 두 번째 제도적인 요인들입니다. 러시아는 1993년에 일친하고 소련이 붕괴되고 최초로 국민투표에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제정을 하죠. 그 다음에 2008년에 개정,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2차 개정했는데 내용이 거의 푸틴 헌법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해서 통상 푸틴 헌법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41개 조항이 개정되고 5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79조입니다. 신설됐습니다. 국제법, 국제조약보다 헌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옐친 헌법 하에서는 국제법 또는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헌법에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은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지 않거나 러시아 연방 헌법 시스템의 기본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직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에 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조항에 따라 채택된 국제기구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67조 보면 영토 분리, 소외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토 소외는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 연방 정부는 주권과 영토 보장에 그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영토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한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영토적 통합성을 해치거나 영토 소외에 대해 가지고 처벌하거나 또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 묻는 연방법들이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56년 모스크바 소련 일본 공동 선언에 따라 가지고 소련하고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평화조약이 체결이 되면 아까 앞에서 나오는 제일 작은 섬입니다. 그 하보마이 제도하고 시쿠탄 섬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통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국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섬을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선 헌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79조에 걸리게 되어 있고 이 79조는 67조에 의해 가지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영토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0년 지금까지 일본이 믿고 있던 또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1956년에 모스크바
소일 공동선언의 또는 그 합의 내용은 이 헌법에 의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막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알래스카에 대한 트라우마, 그다음에 러시아인들의 어떤 그 영토에 대한 그런 감정, 그다음에 제도적인 이런 장치 등에 의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이 국방 사기도 돌려받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는 뭐 지금 일본에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방 사계도에 성게 양식이라든지 딸기 재배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등등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공동 개발이나 뭐 공동 비자 제도 같은 거는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돌려받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런 조치가 우리 독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할 때 써먹는 건데 옛날에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 이상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북방 사계도 지금 우선은 일본의 해상 영토가 육지 면적의 거의 1.14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거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지도상에 나오는 게 북방 영토 일본용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동해를 일본어로 해놨습니다. 이 3가지는 쉽게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센가쿠 열도도 뭐 지금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되는 겁니다. 4가지를 찾았지만 4가지 이상입니다. 하나 찾아보십시오. 자, 우선 대표적으로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 유엔 해양법 필약에 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독도는 여기 비하면 유인도입니다. 유인도고 영해 또 접속 수요뿐만 아니라 대륙붕 200캐리 배타적 경계 수요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런 헌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영토 소유에 대한 그런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 그런 것들의 독도의 합의.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제조약은 헌법하고 똑같은 건가? 아니면 헌법보다 우선 적용되는가? 아니면 국내법하고는 똑같은데 헌법보다는 낮은가 등등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러시아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어떤 국제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독도의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를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이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영토에 대해서 어떤 영토적인 무결성이나 통합성, 통일성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저는 1954년 10월달에 변형태 외무장관이 한 말 이걸로 그냥 결론을 하겠습니다. 독도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 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가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센카쿠 제도 전략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내용은 주로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설명하려고.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상이 방일하여 모태기 외상하고 회담하고 공동 기자 발표를 했는데 모태기 외상이 센카쿠 제도 주변 대역에 관한 일본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 측에게 전향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국무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부의 진상을 모르는 일본 어선이 야위다오 주변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국의 주권을 지켜나가겠다. 그 다음날 스가 요시대 수상과의 회담 후에도 왕이는 위장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선박을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중국의 인식입니다. 지금 센카쿠 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으면은
센카쿠 제도, 소위 말하는 갸오이다오가 중국 영토인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는 일본 어선이 들락날락하고 있고 또 일본 위장 어선이 반복해서 민감한 해역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어선보다 섬에 가까운 곳을 중국 공선이 선회하고 있고 순시선은 경고도 하지 않고 이게 일본의 순시선은 경고도 하지 않고 하물며 쫓아내지도 않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왕이 외상이 일부의 진상을 모르는 일본 어선, 위장 어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거의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미일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냐면 103페이지 보면은 동맹의 조정 메커니즘이 개정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제정된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이제 얘기됐던 게 동맹 조정 메커니즘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MBR 2020년 7월 공판 보고서에 의하면은 중국이 왜 지금 이토록 생각을 고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구를 획득하는 것으로 동중국해에서 패권을 확실히 잡는 것이고 생각구 탈취는 중국에게 본격적인 미일 동맹에 대한 전략적 챌린지이다. 그 때문에 중국은 그레이존 상황에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레이존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일 간 위기 대응 메커니즘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얘기를 하면은 첫째로 미일 사이에는 그레이존의 정의의 차이가 있다. 어디서부터 분쟁의 상태에 들어간 것인지 어디로부터 시작인지 그 해석으로 미일 사이에 언난점이 있다. 이것은 중국의 군사, 총군사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ACM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생각제도 주변은 해상보안청 시스템이 현재 가까스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AMC의 혼란은 중국의 생각구를 탈취당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일 합동부대의 지휘 통제, 통합사령도 불가결하다. 주일 미군의 재편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아주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구 제도 방어된 일본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방위백서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한 줄만 읽어볼게요. 생각구 제도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공선에 의해 영해 침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횟수는 2019년 1년간 32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이 위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외교들을 통해 엄중한 항의와 퇴거 요구를 반복해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 영해 영웅은 단호히 지켜야 된다는 결의의 의견이 냉정하게 대응한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대응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107페이지에 보면요. 이 현상이 지금 어떤 정도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 겨울에 미야코지마의 센카쿠 주변에 출하한다는 이라브 어업 소속의 어업자 부다카 키토에 따르면은 해경부 감선은 통상 4척으로 2척씩 팀을 짜가지고 각각 다른 해역에서 일본 어선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어선을 발견한 경우 2척으로 어선 한 척을 협공하여 추적하고 올해 2월 일본 어선 2척이 센카쿠 주변에 출해했을 때 해경부 감선 2팀이 다른 해역에서 어선 2척을 동시에 추적하는 연계 플레이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다카 씨가 하는 말은 중국은 일본 어선을 센카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려 지배를 빼앗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가지 않으면 센카쿠는 중국의 것이라는 기정사실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센카쿠가 기정사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센카쿠 주변에 어선이 출할 때는 해상보안청이 어선 주변에 수시선을 배치하여 어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등대나 헬리포트와 같은 시설도 만들지 않고 정부 지원도 출입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 시정권, 관할권을 일절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화가치민 민간인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상륙을 시도하고 했지만 다름 아닌 일본 정부가 그걸 말린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이 정부의 미적지근한 행태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일본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전략적인 계산 끝에 나오는 행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오전에 해경법에 대해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제법에서는 영해 내지라도 타국의 군함이나 공선에 대한 법 집행 권한은 제한되는데, 해경법은 외국 군함이나 공선이 관할 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이 관할 행위라는 게 중국이 정하는 관할 행위죠. 강제 퇴거,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또 관할 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예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리국 및 중국이 관할하는 그 이외 지역. 여기 대리국까지는 국제법이 정의하는 내용 같은데 및 중국이 관할하는 그 외 해역, 이 부분이 관할 해역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가 주권이나 관할권이 침해되면 무기 사용을 포함 모든 조치를 모든 조치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경법은 국제법 위반이다고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아주 난리가 나는 행태입니다. 사실 이 해경법이 맺어지고 나서 일본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무기 사용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일본도 무기 사용을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미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1954년도 자위대법 80조로 자위대가 방위 출동, 치안 출동하는 유사시에는 방위 대신이 해상보안청을 지휘하도록 총리 대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상보안청도 자위대 지휘 통제를 받아서 사실은 무기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냐고 마찬가지인데, 근데 해상보안청법 25조는 이건 48년도 제정됐는데, 이 법률의 어떤 규정도 해상보안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되거나 훈련받거나 군대의 기능을 영위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해상보안청법에서는 군대 조직으로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자위대법에서는 해상보안청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제 법이 이게 서로 충돌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일본의 해경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해상보안청이나 자위대가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서로 연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해상보안청법 25조는 거의 사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미 일본도 사실은 해상보안청이 자위대와 연결을 해가지고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 115페이지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의 일본의 미일 안보조약의 어떤 그 화력보다도 이미 능가하고 있다, 현재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보는데, 하나는 중국 공산당 내부 조직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미중의 국제 관계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시진핑이 10년 임기를 끝내고 종신제 지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부를 향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로 강경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데 전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관계와 관련된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부딪히면서 결국은 2018년 10월 4일에 펜스 부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선전포고에 가까운 연설을 했어요. 그게 거의 중국을 주적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사안이 맞물리면서
지금 뭐 거의 이 패권 전쟁에 이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생각구 제도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겠냐? 간단하게 보면 118페이지 보면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헌법,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생각구 제도는 미일안보조약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일본의 시정권을 인정해왔지만 일본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근데 이 118페이지 보면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2월 23일 미 국방총성 존 카비 보도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경의 선박이 생각구 주변에 일본 영해로의 침범을 반복해서 어선에 접근한 것에 질문이 나왔을 때 카비 보도관은 중국은 국제적인 규칙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구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생각구의 주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명확히 지시한다. 이렇게 의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미국의 정책 변화인가 하고 갑작들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발언의 직후 미국의 국방총성은 웹사이트에 공표한 속기록 끝에 생각구의 주권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의 변경은 없다 라고 설명문에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카비 보도관은 2월 16일 회견에서 나의 미스로 혼란을 일으켰다, 사죄하고 싶다 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종래의 정책의 변경은 없다. 결국 뭔 말이냐? 생각구 제도에서의 일본의 시정권은 인정하지만 일본의 주권에 대해서는 중립이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 제외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생각구 주변의 상황은 해상 보안청 공시선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의 공시선이 더 생각구 주변을 다위도 중국 입장에서는 순회하고 일본 어선을 오히려 위장 어선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 어선이 함부로 중국의 영토에 들어왔다, 영해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헌법 미일안보조약 5조의 대상이 되지만 거기서 어떤 형태의 벌어져가지고 중국이 시정권을 확보해버리게 되면은 미일안보조약 5조 대상에서 제어야 돼버립니다. 이게 아주 가장 지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본이 가장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생각 주변에서 이 민병대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민병선이 일으키는 어떤 도발에 넘어가서 먼저 아까 발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게 말려들어서 결국은 중국이 군사력으로 강하게 밀고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 이것만은 극구 피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뭐 15분 정말 짧네요.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초스피드로 해왔는데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독도하고 연계된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주어지면 그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만 모아놔가지고 다들 15분 내에 많은 내용의 그 발표를 컴팩트하게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정화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이명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생각구 열도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명찬 선생님은 생각구 제도, 신정화 선생님은 생각구 열도라고 제목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명칭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시는지 신정화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각구 열도 발표가 일본의 대중안보 전략을 발표하게 된 동서대학 신정화라고 합니다. 예,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생각구 열도를 둘러싸 생각구 열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나의 기존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조금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너무 2010년에서 생각구 열도 그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서 지금이 2021년 10년 동안 일본의 대중 안보 전략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논문 의뢰가 안 왔으면 그냥 놓치고 갔을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주로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크게 2010년 센카쿠 열도 사건 이후 일본의 센카쿠 열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센카쿠 사건 이후 강화되는 중국의 해양 공세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는가. 그러니까 주로 아베 내각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신 부분을 거의 스킵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센카쿠 열도 갈등을 볼 때 센카쿠만을 보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분쟁,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걸 같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드릴 아베 내각의 동중국해 전략이 남중국해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타이완, 중국 대륙, 오키나와 본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일본 쪽에 가까운지 타이완에 가까운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는 근대의 영토 문제에 더해서 94년 유엔 해양법 협약 이후는 경제적 가치가 더해지고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 분쟁의 주요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은 둘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중국은 역사적 근대 이후 침략을 당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은 아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센카쿠 열도를 적법하게 위안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약 75년 동안 센카쿠를 둘러싸고 양국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느냐를 저는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을 했는데요. 시간상 네 번째 시기인 2010년에서 현재를 보면 센카쿠 열도는 어떻게 보면은 일중 관계를 상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2010년도 이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기존 연구를 몇 개로 나눠서 제가 기술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한국에 있어서의 연구라는 것도 좀 이렇게 바람을 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2010년에서 한 2015년 정도에 집중해서 센카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좀 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25페이지로 넘어가서 2장 센카쿠 열도 갈등과 일본의 대중인식의 변화를 보면 200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각되고 일본의 경제가 장기 침체됨으로써 일본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중국 위협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0년 들어서 중국과 일본 간의 명목 GDP가 역전됩니다. 그거는 바로 국방비의 역정과도 연결되죠. 그리고 2010년에 들어와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 근처 해양에서 활동을 증대를 계속합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오면 중국이 이제 일본에게 있어서 점차 위협 아닌가 이런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 광의대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센카쿠 열도 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은 일본에게 있어서 실질적 위협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일본 또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일본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차 경제적 차원에서의 중국의 위협론에 대해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201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2010년도 센카쿠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중국이 경제적 차원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일본의 위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대중인식의 변화 과정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센카쿠 사건 이후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이죠. 민주당 정권에서의 대응은 자위대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활용성을 증가시키려죠.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응은 미국의 관여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이명찬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지역이다 라는 것을 미국에서 표명하죠. 이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 간의 영유권 갈등이었다면 미국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액터로서 미국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일본, 미국 대 중국의 재권 갈등으로 성격이 좀 전환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서는 일본의 대중 안보 전략, 주로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베 내각 이전에 민주당 정권도 그 다음에 자민당 정권들도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진출에 대비해서 혹 유사 사태를 대비해서 일본의 능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확대시켰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위대 재편이라든지 미국의 관여 요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전 내각들과 아베 내각의 가장 큰 차이는 아베 내각은 지정학적 관점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정책을 통해서 생각구만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회복 또는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베 내각의 대중안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8페이지의 첫 번째 지정학적 접근은 아베 내각의 경우는 여기서 해양 국가 대 대륙 국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를 보면 자, 아베 내각의 경우는 글로벌화의 진척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지정학적 관점을 소환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해양 국가급 대 대륙 그룹 국가 간의 기본적인 대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표적인 대륙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죠. 그래서 이들 국가는 공산당 일당 지배 또는 강권적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의 진출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이죠. 네, 이에 대해서 반대로 해양 국가는 기본적으로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모두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들 해양 국가들의 공통의 가치 아래 협력 연대, 즉 가치 동맹을 형성해서 대륙 국가의 위협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 아베 내각은 서 있기 때문에 일본 자신들의 일본도 해양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 정체성으로 세 개를 내걸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은 강한 경제력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경제 대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을 견지해온 평화국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무역과 해양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한 해양국가라는 점이고 특히 세 번째 해양국가를 강조하는 게
아베 정권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국가로서의 일본은 중동의 페르시아만부터 아데나만에서 인도양 쭉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 근해로 이어지는 광대한 해역의 C라인이 일본 국가 안보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일본이 대륙국가로서 대륙국가, 일본은 중국을 볼 때 이미 강대한 대륙국가이다. 이러한 대륙국가가 해양국가로서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양생국가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해양국가로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이고 그리고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쭉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중국은 해양 국가로 나가고 지금 이렇게 제1도련선을 중시하고 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있어서 제1도련선은 외래 세력을 막는 방벽인 동시에 태평양으로 진출 시 장벽입니다. 그리고 제1도련선 안에 해역은 바로 중국해죠. 그래서 그 중국해에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이 다시 확보하는 것은 중화체제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해양을 회복하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3대 경제권이 전부 다 해양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제1도련선은 확보해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전쟁 발발 원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점이 되었던 1950년 미국의 지금 에치스 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 에치스 라인이 제1도련선과 거의 중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2도련선 내에는 일본의 주요 안보 지역이 겹쳐지고 있다. 이거는 결국 제1도련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아베 내각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인식과 제1도련선 그리고 제2도련선에 대한 인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내각은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세력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동중국해에 떠 있는 고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명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그레이존을 상시화하는 중국이 그레이존을 상시화하는 것은 일본의 시효 지배를 약화시켜서 중국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살라미 작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이 제1도련선의 동중국해 부분에 대한 제해권과 제공권을 중국이 다 장악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일본의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도련선으로 가면 이것은 장기적인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인식은 센카쿠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으로 중국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파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성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1도련선은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고 제2도련선은 좀 더 장기적인 미국에 대한 위협 이렇게 보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와서 134페이지에 오면 자 그럼 이와 같은 인식에
원칙에 기초해서 일본은 대중 방위 전략을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 전략, 두 번째는 제한 전쟁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 방위 전략입니다. 억지 전략과 제한 전쟁 전략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일본의 독자적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하려는 것이 공동 방위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억지 전략은 만약에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반격을 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상대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서 군사력의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제한 전쟁 전략이라는 것은 일본이 통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 전략 및 방위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즉 핵 위협이나 공격은 미국의 핵 의지력에 의존하지만,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사 사태를 대비해서 일본의 능력과 역할을 계속 확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일본은 벌써 소자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헌법 하에서 평화헌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억지 전략과 제한 전쟁 전략으로 중국을 막아내는 것은 벌써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따라서 특히 아베 내각이 힘을 기울인 것은 3번의 공동방위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공동방위 전략을 상징하는 것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래서 136페이지에 오면은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도를 이게 한국어로 된 게 없어서 일본어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한자가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으면 그 중간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중간이 태평양과 인도양의 중간에 중국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태평양은 이렇게 보면은 중국해의 동쪽 방벽이고 인도양은 중국해의 서쪽 방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나눠서 중국의 진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해 전체를 묶는 거죠. 그래서 동쪽 방벽인 태평양, 서쪽 방벽인 인도양을 양쪽에서 중국을 미는 거죠. 즉 봉쇄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정기의 대소 봉쇄와 같은 대중 봉쇄 정책은 불가하다. 왜?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2017년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넘어서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는 2018년부터 중일 정상회담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이라는 말을 뺍니다. 그 결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안보적 측면은 일정 정도 미국이 주도하는 그림이 되고, 그리고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까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었지만,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보다는 쿼드로가 주로 대중 전략으로서 제기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만이 제시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와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본의 문조를 보면은 일본과 대만이 대중 정책의 프론트 라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코드로 중심이 바뀌고 일본만이 아니라 일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대만이 새롭게 대중 정책의 프론트 라인으로 등장했을 때 앞으로 일본의 대중 정책은 그리고 생각부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저희 연구자가 분석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 조금 더 넘어서 죄송하고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